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의 순간은 예상보다 항상 조용하다. 극적인 음악도 경고 신호도 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의 소음만이 전과 후로 나뉘기 직전에 존재할 뿐이다. 분비는 구내식당에 홀로 앉아있는 한 소녀에게 그 순간이 다가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한 남자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타고서 구내식당은 익숙한 혼돈으로 웅성거렸다. 10대들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들이 교향곡처럼 겹쳐졌다. 테이블 너머로 외치는 소리, 터져 나오는 웃음, 식판이 레일을 따라 미끄러지는 금속성 소리, 아침 청소로 아직 젖은 리놀륨 바닥에서 나는 운동화 소리까지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며 모든 것을 특유의 칙칙한 빛으로 물들여 신선한 음식조차 약간 맛없게 보이게 만들었다. 데워진 피자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모든 학생들이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 냄새를 만들어냈다. 양쪽 문을 통해 학생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끈끈한 우정으로 뭉쳐다니고 어떤 이들은 물결 속에서 홀로 떠돌아다녔다. 그 중에는 박소희도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처럼 숙련된 불가시성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식판을 몸에 바싹 붙이고 발걸음은 신중하고 조용했으며 시선은 주변 사람들의 얼굴보다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짙은 갈색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웨이브를 이루며 어깨 너머로 흘러내렸고 고개를 숙일 때면 종종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종종 고개를 숙였는데 마치 발밑의 타일이 세상이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항상 이런 모습이었다. 적어도 학교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은 그랬다. 조용한 소녀, 선생님이 직접 지명하지 않는 한 수업 시간에 손을 들지 않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들이 종종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 복도를 걸을 때면 책을 갑옷처럼 가슴에 안고 자유시간에는 도서관으로 사라지고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드리워진 구석에서 점심을 먹는 아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장점이 있었다.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당신이 참석하고 싶지 않은 파티에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 아무도 당신의 삶을 캐묻거나 사회적 전쟁보다 고독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가시성에는 대가도 따랐다. 그것은 당신을 약점을 먹고 사는 자들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실제든 인지된 것이든 소희는 인기 있는 아이들이 법정을 열고 운동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문제 아들이 빈둥거리는 문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단골 자리를 향해 테이블 미로를 헤쳐나갔다. 그녀의 구석은 뒤쪽에 있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 근처, 기둥이 거의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 작은 벽감을 만드는 곳이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내려놓고 냅킨을 정리하고 물병을 정확한 위치에 놓았다. 이러한 작은 의식들은 통제가 환상에 불과한 장소에서 그녀에게 통제감을 주었다. 그녀가 아침에 싸온 샌드위치는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다. 통곡물빵, 칠면조, 상추, 토마토.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항상 강조했던 정성으로 만들어졌다. 몸을 위한 연료, 마음을 위한 연료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의 가르침은 항상 영양 그 이상에 관한 것이었다. 소희는 천천히 샌드위치를 풀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명상적인 정확성으로 종이를 다뤘다. 이 시간은 그녀의 시간이었다. 교실, 복도,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남기 위해 소모적인 작업을 헤쳐나가는 공연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녀가 자신만의 작은 평화의 거품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37분의 점심시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항상 일시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구내식당 건너편 높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는 중앙 테이블에는 3명의 남자아이가 자신들의 영역을 살피고 있었다. 김민준, 박태준, 최현우. 10대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일상적인 잔인함을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는 혼란의 대명사가 된 이름들이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최악의 아이들은 아니었다. 마약을 팔거나 심각한 싸움을 시작하거나 재물을 파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도 더 교활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취약성에 대한 예리한 감각과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자신들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권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민주는 공식적인 지명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성격의 힘으로 그들의 트리오를 이끌었다.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며 심각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데서 오는 쉬운 자신감을 가진 그는 학교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미소는 빠르고 날카로웠고 눈에는 결코 닿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피부 밑으로 파고들어 거기에 머무르는 정확한 단어를 찾는 재능이 있었다. 태주는 민준의 속삭임을 외침으로 그의 조롱을 공연으로 바꾸는 증폭기였다. 시끄럽고 뻔뻔하며 방을 가득 채우고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웃음을 가진 그는 식물이 햇빛을 먹고 사는 것처럼 관심을 먹고 살았다. 민준이 계산적이었다면 태주는 혼돈이었다. 그저 폭발하는 것을 보기 위해 언어 폭탄을 던졌다. 현우는 삼각형을 완성했다. 다른 두 사람보다 조용했지만 마찬가지로 공모자였다. 그는 그들의 농담에 웃고 그들의 캠페인에 참여하고 진정한 악의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더 흔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잔인함에 참여했다. 만약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그는 따라갔고 참여했고 그가 속한 것이 특별히 가치가 없더라도 무언가에 속해야 할 필요성 아래에 반대했을지도 모르는 양심을 묻었다. 오늘 오후 그들의 관심은 소희에게 쏠렸다. 또 저 여자의 인내. 민준이 주변 테이블에서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연기적인 어조로 말했다. 이름이 뭐였지? 소피아, 사라, 말하는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애 말이야. 태주는 돌아보며 코웃음을 쳤다. 소희, 아마도 그래, 유령 소녀.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매일 저기에 앉아 있잖아. 이상하지 않아? 누가 사람들과 같이 앉으려고 노력조차 안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힐끗 쳐다봤다. 어쩌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알잖아. 우리 같은 평민들보다 너무 똑똑하다고. 이것은 어디에서나 학교에서 하루에 수십 번 일어나는 종류의 대화였다. 관찰로 위장된 일상적이고 생각 없는 잔인함. 다른 사람을 짓밟아 위계 질서에서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는 10대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발언은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지고 말해지는 만큼 빨리 잊혀졌다. 하지만 때로는 추진력을 얻었다. 민준이 일어섰고 그 단순한 행동은 구내식당의 에너지를 변화시켰다. 머리가 돌아갔다. 대화가 중간에 멈췄다. 일부 학생들은 표적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다른 학생들은 검투 경기장의 관중처럼 매스꺼운 매력으로 바라보며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기 보존에 마비되었다. 인사하러 가자. 민준이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절하게. 태준과 현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태준의 눈은 기대감으로 빛났고 현우의 눈은 망설임일 수도 있지만 그를 멈추게 할 만큼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소희가 앉아있는 뒤쪽 구석을 향해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접근은 수십 개의 눈에 의해 추적되었다. 소희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기 전에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표적이 된 몇 달 동안 개발한 것이었다.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육감, 보이지 않는 요새의 벽이 허물어지려 할 때 신호를 보내는 가슴의 조임. 그녀의 손은 중간 동작으로 얼어붙었고 샌드위치는 입으로 반쯤 가져갔으며 그녀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투쟁 또는 도피 반응과 함께 오는 익숙한 아드레날린 분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도망치지 않았다. 도망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들에게 더 많은 탄약을 주고
추구할 이유를 더 많이 줄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의도적으로 느리고 통제된 호흡으로 완벽하게 가만히 앉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활성화했다. 자신을 접지하세요. 중심을 찾으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 단어들은 그녀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가 셀 수 없이 반복한 주문이었다. 3명의 남자아이는 폭풍 전선처럼 그녀의 테이블에 도착했다. 민주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기대어 그림자가 그녀의 식판 위로 드리워져 빛을 가렸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 너무 가까이 서서 그녀가 신중하게 구축한 개인 공간을 침범했다. 현우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경계했다. 안녕. 민준이 가짜 친절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혼자 먹네? 외롭지 않아? 아니면 친구가 없는 게 정말 좋아? 소희는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핵심을 관통하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러한 만남의 대본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응을 찾기 위해 찌르고 쑤실 것이다. 만약 그녀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때로는 지루해져서 떠날 것이다. 때로는 말하고 있잖아. 민준이 목소리를 굳히며 계속 말했다.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무례한 거야. 아니면 내 부모님이 예절을 가르치는 걸 잊었어. 태준이 웃었다.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거친 소리. 어쩌면 그녀는 귀머거리일 수도 있어. 아니면 정말로 자기가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뭐야, 소희.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혼자 앉아있는 게 자기를 흥미롭게 만든다고 생각해. 여전히 소희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각판이 서로 갈리는 것처럼, 압력이 쌓이는 것처럼, 그녀가 유지해온 신중한 통제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비꼬는 말, 사물함 근처에서 우연한 밀치기, 수업 사이에서 그녀를 따라다니는 조롱하는 웃음 등 몇 주 동안 이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돌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흘러가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돌조차도 침식될 수 있었다. 침묵에도 한계점이 있었다. 현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물병을 튕겨 테이블 위로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다. 이봐, 뭐라도 말해봐, 뭐든지. 아니면 정말로 번거리야. 그들이 끌어들이는 관심에 고무된 태주는 그녀의 샌드위치를 움켜쥐었다. 그는 그것을 트로피처럼 들고 과장된 혐오감으로 그것을 조사했다. 통밀빵 진심이야. 네가 그렇게 지루한 것도 당연해. 이건 내가 본 샌드위치 중에 가장 우울한 샌드위치야. 그는 고의적으로 짓밟고 종이에 겨자를 묻히면서 그것을 그녀의 식판에 다시 떨어뜨렸다. 웃음소리가 주변 테이블에 퍼져나갔다. 모두가 웃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은 불편하고 심지어 죄책감을 느꼈지만 충분히 웃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인정받고 격려받고 강력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소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 움직임은 너무 통제되고 신중해서 마치 슬로 모션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의자는 칼처럼 웃음소리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뒤로 긁혔다. 구내식당은 조용해지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곧 변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숨을 멈췄다. 소희는 한 손으로 안경을 고쳐 검지로 코 위로 밀어 올린 다음 거의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침착하고 명확하고 완전히 굽히지 않는 시선으로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이 듣기 위해 몸을 기울이게 만드는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내가 너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 잠시 주저하게 만들 정도로 사실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전달된 진술이었다. 그러자 그의 허세가 다시 발동했고 그는 웃었다. 그녀가 말을 하네. 어떻게 할 건데? 유령 소녀? 선생님에게 신고할 거야? 울 거야? 나는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소희가 여전히 조용하지만 이제 현우가 자발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무언가로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물러서.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 일이 없었던 척 할 수 있어. 태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면 뭐? 우리를 때릴 거야. 네가. 그는 구경하는 학생들에게 돌아서서 청중에게 연기했다. 들었어? 그녀가... 민주는 소희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를 굴욕시키고 그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재확인하기 위한 제스처였다. 그의 손은 저항을 예상하지 않고 평범한 자신감으로 공중을 가로질러 움직였다. 그것은 결코 접촉하지 않았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목격자들의 마음속에서 몇 달 동안 재현되고 분석되고 과장되고 논쟁되겠지만 그 순간에는 단순히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빠른 동작의 흐름이었다. 소희가 움직였다. 수년간의 훈련, 땀과 훈련 냄새가 나는 도장에서의 수천 시간의 연습,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형태와 기술의 수많은 반복.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 느렸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민준의 뻗은 팔은 그녀의 손에 부드럽지만 단호한 스침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추진력은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녀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의 발은 아버지가 6살 때부터 그녀에게 가르쳐온 정확한 자세로 위치했고 엉덩이를 회전시키고 민준의 뻗은 팔을 당기면서 그녀는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를 넘어뜨렸다. 그는 바닥에 세게 부딪혀 충격으로 놀란 숨을 내쉬며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고 그의 등은 갑자기 조용해진 구내 식당에 메아리 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리놀륨과 만났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주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그의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태준의 입은 반쯤 형성된 채로 그의 웃음이 죽어가는 채로 벌어져 있었다. 현우는 창백해졌고 그의 팔은 옆으로 떨어졌다. 그러자 태준은 본능과 자존심 그리고 그의 친구가 굴욕당하는 것을 본 것에 대한 분노로 작동하여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소희보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그의 운동적인 체격에 모든 힘으로 움직였다. 그는 그녀를 쉽게 제압할 수 했어야 했다. 소희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돌진을 피했다. 그가 그녀를 지나가게 할 만큼만, 그리고 그가 저항을 만나지 못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을 때 그녀는 발을 그의 발목 뒤에 걸고 그의 어깨에 가장 부드러운 밀기를 가했다. 태준 자신의 추진력이 나머지를 했다. 그는 얼굴을 먼저 바닥에 세게 넘어졌고 남은 점심 식판이 음식과 플라스틱 스프레이로 바닥에 폭발했다. 으깬 감자는 타일을 칠했다. 완두콩은 구슬처럼 흩어졌다. 그의 코는 눈물을 흘릴 만큼 세게 땅에 부딪혔지만 아무것도 부러지지 않았다. 소희는 심지어 그것조차 통제하여 실제 부상을 입히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도록 보장했다. 5초 만에 2명이 쓰러졌다. 현우의 생존 본능은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자존심, 그가 민준과 태준을 따르게 만든 위험하고 어리석은 자존심,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주먹을 쥐고 그가 본 영화에서 어렴풋이 기억하는 싸움 자세를 취하고 소희의 머리를 향해 맹렬한 펀치를 날렸다. 그녀는 그것을 막을 필요조차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주먹이 도착했을 때 거기에 없었다. 그녀의 체중과 위치를 너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옮겨서 현우는 공기를 쳤다. 그가 회복하기 전에 소희는 그의 뻗은 팔을 손목에서 잡고
그의 손이 자발적으로 열리게 만드는 특정 지점에 압력을 가하고 그녀의 강사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었을 정밀도로 그의 다리를 쓸어 넘겼다. 현우는 등에 바닥에 부딪혀 충격으로 꼼짝도 못하고 형광등을 응시하며 그의 뇌는 어떻게 수평으로 끝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3명의 남자아이, 세초, 구내식당 바닥에 있는 3개의 몸. 소희는 그녀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의 높아지지 않았고 그녀의 자세는 편안했고 그녀의 안경은 움직임으로 인해 약간 삐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같은 정확한 제스처로 다시 안경을 고쳐 머리카락 한 가닥을 귀 뒤로 꽂고 분노도 승리도 의기양양함도 없이 필요한 일에 대한 침착하고 거의 슬픈 인식을 담은 표정으로 3명의 남자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구내식당은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종류의 침묵에 빠져들었다. 고막을 누르고 사람들이 자신의 심장 박동을 예리하게 인식하게 만들었다. 잠시 전 웃고 있던 모든 학생들은 이제 미소가 얼굴에서 죽은 채로 얼어붙었다. 시선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충격이 그들의 특징에 쓰여 있는 채로 공개적으로 응시했다. 심지어 구내식당 직원들조차도 작업 중간에 멈춰서 주걱을 공중에 매달고 눈을 크게 떴다. 소희는 침착하게 몸을 굽혀 식판을 집어들었다. 샌드위치는 짓밟히고 묻혀 망가졌지만 그녀는 어쨌든 기름 종이를 접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물병을 모으고 아무것도 쏟아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점심을 풀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신중한 정밀도로 다시 앉았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병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사과를 꺼냈다. 항상 준비된 그녀의 백업 음식이었다. 그녀는 소매에 닦아 과일 껍질에 천이 부드럽게 마찰하는 소리가 방에서 가장 큰 소리였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우적우적 소리가 귀청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제서야 남자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먼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으로 진홍색으로 붉어졌다. 태주는 옆으로 굴러 코를 닦고 피가 있는지 확인했다. 현우는 소희가 가한 통제 홀드로 인해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파서 손목을 감싸며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그들을 지켜보는 수십 개의 눈을 바라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사과를 먹고 있는 소희를 바라봤다. 민주는 위협을 하거나 언어 공격으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말하지 못한 채 죽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철저하고 효율적이고 굴욕적으로 패배한 후에 공허하게 들리지 않을 위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명의 남자아이는 후퇴했다. 도망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숙이고 그 모든 시선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구내식당 문을 밀고 흩어진 음식과 산산이 부서진 자아만 남기고 사라졌다. 오랫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댐이 무너진 후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지면서 구내식당 전체의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봤어? 어떻게 저렇게 도대체 쟤 누구야? 미쳤다. 쟤네 완전히 박살났어. 나는 쟤가 저럴 수 있는지 몰랐어. 소희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녀는 사과를 껍질째 다 먹고 작은 당근 스틱 용기를 꺼냈다. 그녀는 하나씩 먹으며 시선은 벽에 고정하고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다. 내면에서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드레날린이 여전히 그녀의 몸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외부 표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에게 당신의 두려움을 결코 보여주지 마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결코 보여주지 마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세요. 자신을. 그녀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 순간으로 이어진 수년간의 훈련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부상으로 선수 경력을 마감하기 전에 무술가였고 그는 그의 모든 지식, 모든 철학을 딸을 가르치는 데 쏟았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항상 강조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갈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이 당신을 찾았을 때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될 거야. 그는 언젠가 그녀의 자세를 고쳐주면서 부드러운 손으로 말했다. 사람들은 너의 친절함을 약점으로 착각할 거야. 너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는 네가 누구인지 결정해야 해. 너는 그들이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네가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니? 오늘 그녀는 그 질문에 답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화가 재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경외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존경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애착 없이 그것이 그녀를 덮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그들의 감탄이나 존경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이 넘어갔기 때문에, 고조되는 공격에 직면한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종이 울리자 그녀는 일어서서 소지품을 모아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학생들이 자동으로 그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이전에는 그녀가 그들을 피해 다녀야 했을 곳에서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이 그녀의 걸음걸이나 자세를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앉아있던 곳 근처의 비상구를 지나갈 때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작은 미소를 허락했다.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만족의 미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식의 미소였다. 그녀는 시험에 들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소문이 퍼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아마도 결과나 새로운 복잡성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도 알았다. 구석에 있던 조용한 소녀는 침묵이 약점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불가시성은 운명이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당신이 과소평가한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희가 다음 수업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흐름 속으로 다시 섞이면서 복도로 걸어 들어갈 때 그녀는 자신이 제자리를 지켰다는 지식을 가지고 걸어갔다. 분노나 공격성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다시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의 침착한 확신으로.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녀는 준비될 것이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였고 소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이 든 머리와 아주 약간 더 자신감 있는 발걸음으로 빛 속을 걸어갔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모했다. 조용한 힘이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 누군가.